가천대 22에 강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법에 어떤 유형의 말하기인지 확인하시는 거. 강연이라고 나와 있죠? 정보 전달의 말하기죠? 자, 강연의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전략, 방식, 그거의 적절성은 선지를 끊어보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3번에 보시면 드론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자, 드론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위해서 끊어야겠죠? 피해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시각자료 활용했어요? 물론 시각자료는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문단에 화면을 보여주며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화면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3번 선지랑 맞지 않아요. 드론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발표의 본론부에서 드론의 장단점을 명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럼 이제 본론이 어디예요? 선생님 본론이란 단어 안 나오는데요 할 텐데 글이 만약에 뭐 세 문단으로 되어 있으면 두 번째 문단이 본론이겠죠. 이 글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단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문단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는 먼저 소개라고 하니까 이 부분부터가 본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어서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론부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 얘기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짚어주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지금까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술된 바를 요약 정리하는 거고 그동안 말했던 바를 요약 정리하는 거고 이 마지막 문단만 보더라도 여기서 드러낸 장단점, 단점이라고 제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3, 5번은 논설문, 장문 문제인데요. 3번에 위에 논설문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 쓴 목적은 주제를 찾으라는 거죠. 자,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은 화제를 던질 때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물음표 달린 의문문을 쓰잖아요. 이 글에서도 의문문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서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던져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쓴 목적 4번.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도 있네요. 대놓고. 그렇다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 마지막 문단에서 청소년들에게라고 한정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이것이 4번의 답입니다. 자, 그리고 4번 확증 편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보시면 확증 편향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4번 선지에서 걸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청소년에게만 이렇게 한정하는 조사가 쓰일 때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만 보더라도 특정한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언제나 다른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향이 바로 확증 편향인 거예요. 내 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고 남의 것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이러한 확증 편향의 그런 모습은 꼭 청소년에게만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만이라고 꼭 집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3번에 간과란 말에서 간이라는 말이 간접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디귿에서 간과라는 말 앞에 무시하거나 라는 OR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간과의 뜻은 무시와 유사한 의미로 봐야지 이것을 증명이라는 말로 바꿔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간과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며 보는 그러한 주마간산의 태도와 같은 겁니다. 그냥 훅 지나가는 거, 무시하는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의 중세국어 문제 2번에 없더니 우리 현대국어에 뭐랑 대응하냐면 중세국어에서는 겹받침으로 적지 않은 없더니 현대국어에서의 이 단어와 대응을 하고 그 대응합니다. 근데 이게 이어적기가 얘가 이어적기다. 선생님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100% 아니에요. 맞죠? 할 텐데 이어적기라는 말의 정의를 보면 앞말의 자, 앞말의 그 종성에 쓰인 자음이 뒷말의 초성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자음이 있어야 되고 뒤에는 모음이 와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하냐면 현대국어 보면 알아요. 현대국어에서는 이어적기 안 하고 끊어적기 해서 모음이 출현하는 걸 딱 보여주는데 중세국어는 그 모음의 자리에 앞말의 종성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적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현대국어와 대응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용비어천가의 일부이고 중세국어 부분, 네, 총 이제 2번 나오고 현대국어도 2번 나오는데 두 번째 중세국어의 사례를 보시고 현대국어의 사례 보시면요. 뒤해는 무딘 중생, 알패는 깊은 못에 엷은 얼음을 하늘이 굿히시니 이 부분에서 뒤해는이 뒤에는이랑 대응하고 알패난이 앞에는이랑 대응하고 이러면 딱 그 부분에서 애는이라는 모음의 조사 출현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졌기에 환경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사례구나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7번. 예, 여기서는 바로 이 원칙에서 벗어난 형태를 옳은 것으로 인정한다. 이 형태가 뭐냐, 이 원칙에서 벗어난 형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용언을 활용할 때 어미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뭐 이때는 이렇게 적고요. 이때는 이렇게 적고요. 근데 딱 이렇게 모음의 어미가 결정되는 게 앞말의 그러한 모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19회 모의고사에서 이 형태 문제 나왔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형태와 좀 그게 설명이 떨어지는 게 하다인데요. 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앞말의 모음 환경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벗어난 형태를 적는 것으로 옳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몰다, 그다음에 물다, 하다. 그러니까 얘네는 몰과 물이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여. 얘네 두 개 중에 하나로 적어야 되는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8번. 단어를 발음했을 때 변화를 잘못 분석한 거는 4번의 금류 아니죠? 금유죠? 금유. 발음을 해보면 알 텐데 자기 발음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로서 제가 표기해서 보여드리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비읍이 리을과 만나서 얘도 비음이 되고 얘도 비음이 됐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둘 어느도 왜 비음이 없지만 둘 다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 왜 그러냐 하면 또 뭐 어떤 이제 전공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 얘네가 오고 뒤에 얘네가 오면 얘 셋 중에 하나와 얘가 만나면 얘네 비음 바뀌고 그래서 얘네 이렇게 바뀐다고 기억을 해버리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90번 비문학인데요. 9번에 윗글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2번이죠. 개념과 효과를 제시한다. 웬만해선 이런 선지가 맞을 거예요.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에서 지문 속에 따옴표의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을 뭐뭐는 뭐뭐라고 한다. 그리고 뭐뭐는 뭐뭐 하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늘어놓고 있으면 특징은 또 늘어놓고 얘기를 하고 개념은 뭐뭐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번 선지는 뭐 특징의 하나일 수 있는데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지문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10번 내용 일치인데요. 4번에 국내 연구 결과가 아니라 두 번째 문단에 1980년대부터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셉테드가 추진되어 왔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그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연구 결과로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 연구 결과는 1980년대부터 이렇게 설치해온 이들을 주로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오른쪽 다단에 보면 가령 1980년대 후반 런던 그 세 지역을 대상으로 이 범죄율이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려는 말은 셉테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사례가 더 풍부했고 실제로도 1980년대에 영국의 사례에 연구가 있었던 걸 보아서 국내 그 연구 결과 아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서 11, 12번 지문에서 음양 블랙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번 문제에서 이 단어 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문 읽을 때 선지 먼저 보시고 선지에서의 그 형용사 표현들 여기에 화살표 기호 등을 해놓고 지문 읽다가 이 기호에 대응하는 구절 있느냐 보시는 거예요. 자,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요. 3번에 끝단의 두께를 무한히 얇게 하면, 자, 얇아진다. 두께가 얇아진다. 저는 화살표로서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끝단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속도도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니까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지문 읽다가도 이런 시각적인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 선지를 대응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오른쪽 단안에 보시면 한 10번째 줄 정도에 따라서 음양 블랙홀에서 끝단의 두께 나왔어요. 자, 끝단 두께를 무한히 얇게 하면도 맞아요. 근데 끝단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속도를 무한히 느리게 할 수 있다. 어때요? 네. 선생님이 갑자기 파동의 속도를 무한히 이렇게 하고 끊었던 이유는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입니다. 느리게. 지문하고 선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에 정보량이 많다 생각됐을 땐 그걸 글자로만 볼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시각적 기호로 바꿔서 보는 게 여러분 시간 단축할 수 있고 더 대응의 적절성 확보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윗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음양 블랙홀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란 말이 나오면 예를 들어 가령, 경우, 뭐뭐 등이 있다 이런 단어 나와야겠죠? 그런데 지문엔 그런 말 없으니까 12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현대시, 13번에 1번 두 시의 공통점, 왜 현재형의 문장 구조이냐? 현재형이 뭐예요? 과거형이 뭐예요? 미래형이 뭐예요? 한다면 말의 끝말, 서술부를 보셔야 됩니다. 가시에서는 끝말 보면 없다, 오렌지다,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없었다, 오렌지였다, 오렌지일 것이다,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면 미래형이고 보고 있었다 하면 과거형이겠지만 어시나 리을 것 이런 거 안 쓰였으니까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이다라는 거죠. 나시도 마찬가지죠.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대놓고 현재 시제를 썼네요. 먹다 아니고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형 맞습니다. 그러면 가시에서도 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는의 출현은 동사일 때 는의 출현입니다. 먹다라는 거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본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먹는다가 나와야지만 현재형이고 나시에서는 먹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는이 나와야 되지만 나시에서는 그러나 가시에서는 없다가 형용사기 때문에 없는다 안 되고 그냥 없다라고만 해도 현재 되고요. 오렌지다. 서술격 조사에 다 혹은 이다의 경우는 여기에 딴 거 안 붙이면 그게 또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만 좀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현재형이 어떤 꼴인지 설명드렸어요. 문장의 끝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서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인데 색채 대비를 활용해서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조한다. 나시의 주제를 모르는 친구죠? 나시는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 시인가요? 이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와의 어떤 일체감을 이루는 화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지 비판적 시각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편의 고전 시가입니다. 15번 문제에서는 공통적인 설명을 찾고 있는데 1번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한다. 해초의 시에서는 타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달밤의 고향길을 바라보니 라는 것이 되겠죠. 고향에 이미 있으면서 고향길을 바라본다는 어색한 표현을 쓰지 않겠죠. 이 고향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화자가 타지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시에서는 이역에서라는 단어의 이역입니다. 이역이 다른 지역에서 이 고향이 아닌 곳에서라는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6번 가나의 표현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말을 건네는 방식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정확히 뭐가 이걸 의미하는지 모르면 안 돼요. 말을 건넨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대상에 말을 건네냐 말을 건넬 때는 어떤 말투를 쓰느냐 자연물의 말을 잘 건네요. 고전 시간 자연물을 대상으로 많이 삼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뭐뭐야 라는 호격 조사를 붙여서 말을 건넵니다. 기러기야
너 가기에 멀지 않니? 너 집에 가기에 멀지 않니? 이런 표현들이 대상에 말을 건네는 거죠. 청산아, 너는 잘 있느냐? 이런 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대상, 사물 이름에 아야 이런 것들 붙이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연물을 예로 들었는데 사람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직접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냥 부르고 있으면 된다는 점. 자, 근데 대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건 오히려 17, 18번의 소설 지문인데요. 중략 전의 문단을 보시면 전화 받았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형님이 전화를 다 주시고 거는 건 언제나 제 쪽에서였잖아요. 어쩐 일이세요? 하고 무릎을 던진 다음에 형님의 대사는 한 줄도 언급 안 되고 계속 서술자가 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8번 문제의 답인 거고요. 일단 뭐 17번 문제를 풀어보면 2번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문제 보면서 왼쪽 지문에 왼쪽 다단에 있다고 할 거예요. 이거 뭐 고물상이나 남의 집에 있다는 것도 신경 쓰일 것 같고 버리기도 쉽지 않다. 근데 그 버리기 쉽지 않은 것은 내 눈앞에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없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버리고 싶지 않아서 나 그것을 가져야만 돼서 버리기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길 바라는데 그것이 눈앞에만 없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사람이 신경 쓰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집착 때문에 못 버린다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못 버린다 이 얘기니까 집착이라 할 수는 없죠. 집착이 아니에요. 알겠죠? 다음에 윗글의 표현 방식, 즉 서술상 특징 문제인데요. 2번에 상대 발화자, 말을 던지는 사람, 발화자라고 하고요. 상대 발화자의 물음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한다.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었죠. 형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이게 2번의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문. 저생전이라고 해서 저생전은 바로 종이를 의인화한 가전의 하나입니다. 가전 바로 고려시대의 양식 중에 하나인데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다루고 그 사물이라는 것에 인물의 일대기를 부여해서 서술한 방식의 글을 말해요. 종이의 얘긴데요. 그러면 종이의 일대기를 참고해 봤을 때 종이의 쓰임이 어떠했느냐? 19번 문제를 보면 백성들에게 알릴 소식을 전하는 매체란 말이 없는데 그건 인정. 근데 1, 2, 3번 모르겠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은 오른쪽 다단에서 위수와 함께 국사를 편찬했고 전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 문단, 니은 다음 문단에서 진의 후주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떠한 사람의 업적을 이제 그리는데 종이가 쓰였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 문단에 정초 및 연리에 관한 구절을 읊었다. 그러면 자 지금 뭐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읊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문단에 디귿 다음 문단에 정사를 신중히 헤아리고 정하여 정관의 다스림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진의 후주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그 진의 후주의 어떤 업적을 기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사람들에게 세상의 일을 알렸다라는 것도 있고 군데군데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1, 2, 3번의 내용의 적절함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저생이 관리로서 일을 하지 않고 장사치로 전락한 하강기의 모습을 표현. 이 사람이 이제는 지는 별이라는 점에서 하강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여기 리을에 보면 오로지 장사만을 몸에 익혔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명황실에 벼슬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장사만을 익힌 시기는 하강기라고 볼 수 없죠. 이 사람이 완전 몰락하는 시기의 일이 아니라 장사를 익히다가 나중에 황실에 들어가서 벼슬도 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하강기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22회 강의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